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에 북한이 수소탄이라는 걸 시험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고강도인 기름을 끊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엔 지금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인데 일본이 이런 결의안을 안보리가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 끊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석유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대충 90% 정도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러시아 또는 중동에서 수입을 하겠죠. 중국은 단동을 지나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 송유관은 만주의 유전에서 들어오는 이 원유입니다. 크루드 오일이죠. 원유인데 이게 들어오면은 북한의 유일한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봉화 정유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 디젤유 또는 비행기용 기름으로 이렇게 정제를 해내는 거죠. 석유 제품으로. 북한의 이 석유 수입량에 대해서는 통계가 약간 확정되지 않습니다만 대충 연간 150만 톤 전후로 보입니다. 여기에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름이 약 50만 톤 정도인데 50만 톤 정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좀 애매합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냐? 150만 톤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국 소비량의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연간 1억 톤 이상의 기름을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규모가 50분의 1이라고 GDP 규모로 50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름 소비량은 한국의 100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은 한국의 한 3, 4일 소비량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150만 톤 같으면 그 유조선 20만 톤 유조선 7, 8척 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북한의 경제와 특히 군사력 운용에는 거의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중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압박이 있었지만은 이 기름 끊는 조치를 거부해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기름 끊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추진할 때 미국과 일본은 이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름을 끊는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한다면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만 통과한다면은 그 다음 조치는 상당히 이게 군사적 조치가 됩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을 실은 유조선을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이게 해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항만 봉쇄까지 갈 경우도 생기니까 만약 북한에 기름을 끊는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준전시 상황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한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기름을 끊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며칠 전부터 수소탄 실험 이후에는 기름을 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핵 문제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 즉 중국과 북한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북한 핵 문제가 이제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 갈등으로 비화된다.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북한에 대한 기름 끊는 일은 반대한다. 이런 논지의 지금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기름을 끊었을 때 어떤 나라에 대해서 기름을 끊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진주만, 지금 호놀룰루죠. 진주만을 기습한 사건,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1941년 여름에 일본군은 그때 중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공격하는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독일과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비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지금 인도지나 반도, 즉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인도지나 반도에 군대를 진주시켰습니다. 1941년 여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영국 및 네덜란드와 함께 일본에 대하여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그중 핵심이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약 80%를 군수용 기름까지 포함해가지고 80%를 미국의 석유 회사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 공급이 중단되니까 일본의 군부는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과의 전쟁에 좀 소극적이었던 해군이 기름이 끊기니까 강경론으로 또 옵니다. 그때 재고량이 1년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줄어들어가서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일본 군부에서는 그때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와 가지고 소련군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만주 북쪽으로 북진해 가지고 소련이란 주적을 이때 깨부숴야 한다. 독일과 손잡고 이 북진론자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안 되고 남쪽으로 가야 한다. 남쪽에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이쪽을 점령해 가지고 기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남진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미국이 기름을 끊어버리니까 북진론자보다는 남진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지나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진주만 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면 미국과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일면 협상, 일면 개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외교 전략을 펼지 워낙에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행정부 안에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가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홀로 외롭게 싸우는 영국을 돕고 싶었지만은 미국 안에 평화론자가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약 진주만 기습을 해가지고 전쟁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유명한 헐 노트라는 게 나옵니다. 당시에 국무장관이 헐인데 헐이 11월에 일본의 최후 통첩식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너무나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조건은 뭐냐? 인도지나 반도에서 철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만주에서 일본이 철군하면은 일본에 대한 제재를 풀고
뭐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일종의 최후 통첩인데 일본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11월 말에 일본은 결심을 하고 연합함대를 비밀리에 출항시켜서 일체의 통신을 차단하고 호놀룰루로 접근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헐 노트를 누가 썼느냐? 헐 국무장관은 그렇게 강한 어떻게 보면 과격한 제안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모겐소 재무장관이 그런 안을 내어서 루즈벨트를 움직여서 최후 통첩 비슷한 것을 던지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모겐소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그 밑에 있었던 덱스터 화이트라는 전문가였다. 이 사람 나중에 IMF를 만들 때 주도를 하는 분이 됩니다만은 화이트는 누구였느냐?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공작원들이 작용해가지고 화이트로 하여금 일본이 북쪽으로 쳐서 지금 독일하고 싸우고 있는 소련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하지 말고 남쪽으로 쳐내려가도록, 즉 미국을 치도록 일종의 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요사의 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 관계로 해가지고 기름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본에 대한 단유, 기름을 끊는 조치가 바로 태평양 전쟁으로 연결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름과 전쟁은 매우 밀접합니다. 1941년 6월에 히틀러가 한 200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소련을 기습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은 전투 중심의 사고를 하지만은 히틀러는 대전략감으로 이 군수 지원, 특히 기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매우 중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련이 기름이 나오는 루마니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히틀러가 소련을 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941년 겨울에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러시아군, 소련군에 패배를 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1942년이 되면은 다시 러시아를 치는 전략을 이제 세우는데 어느 곳으로 주력을 두느냐. 이때 모스크바가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코카사스 지방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바쿠 유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립니다. 주력을. 그러다가 볼가강 옆에 있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대회전이 벌어지고 여기서 독일군이 패배함으로써 결국 독일이 1945년에 지는 하나의 분수령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석유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2011년에 유럽연합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 모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의 유조선들이 다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이 해협을 봉쇄하면 석유 파동이 일어날 판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기만 하면은 전쟁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보복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응징한다는 또는 이스라엘을 편드는 나라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석유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즉 석유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비우호 국가로 분류되어 가지고 석유 수입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시에 오원철 경제수석이 맹렬하게 활동해 가지고 석유를 제대로 공급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1차 석유 파동을 중동 건설 시장 진출, 그 다음에 중화공업 건설로 상당히 돌파를 했습니다. 1979년에는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때는
국내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해서 결국 경제 불안, 사회 불안으로 겹쳐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건으로 시해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석유와 역사는 국내 정치까지도 이렇게 밀접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쁜 것도 남중국 해에서 석유 항로, 즉 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동아시아로 오는 이 거대한 석유 수송 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 미국이 지금 그 석유 수송 항로를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7함대가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석유 항로의 자유 통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석유와 관계되는 국제 정세죠. 이런 가운데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만약 선택을 한다면은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김정은이로서도 이때 코너에 몰릴 것입니다. 즉 중국이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에 동참한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비핵화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점 불사를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처럼 코너로 몰려가지고 그때는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어떻게 보면 군사적 공격, 핵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마 공갈을 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머지않아 김정은이가 기름을 끊으면 어떻게 나오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일본처럼 석유가 끊기니까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진주만을 기습했듯이 석유가 끊어진 북한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백령도를 기습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튼 석유 끊으면 좋겠는데 석유 끊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것은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나서 석유를 끊도록 해야 된다.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석유를 끊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한반도에서의 이 위기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